네, 오늘은 좀 특별한 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시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향우 선생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주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뵈러 왔습니다. 궁궐로 떠나는 문양 여행이라는 이제 책이 이번에 나온 책이라면서요. 예,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책 지금 이제 실물로는 지금 이제 처음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이 책의 이미지를 보면서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저는 국악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궁궐에 이래저래 많이 다녔거든요. 예. 다녀도 저희는 그냥 거기서 공연하고 오면 끝나는 거지, 그걸 세세하게 보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궁금하긴 했습니다. 과연 옛날에 진짜 여기서 어떻게 연주를 또 했다고 하는데 이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 것이며, 그리고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고는 말았는데 보니까 선생님이 이 궁에 관해서 정말 많은 책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직접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선 선생님 그동안에 이게 궁궐과 관련해서 많은 이제 저서를 남기셨잖아요. 네. 어떤 계기로 이런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실은 이제 미술 전공자이다 보니까 네. 어떤 형태라든지 구성 이런 데는 관심이 많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미술 이론 중에서 이제 미술사를 공부하는데 저는 정말 한국 미술사에 푹 빠져 있다가 네. 이제 교직에 있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자원봉사라는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네. 바로 궁궐이에요. 궁궐이다 보니까 사실은 같은 그 맥락으로 공부를 해도 자기 네. 전공에 따라서 네.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 또 더 자세히 가까이 가는 부분 이런 게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사람마다. 네. 네. 근데 저는 결국 지붕선이라든지 또는 어떤 궁궐에 있는 조각이라든지 또 궁궐이 가지고 있는 그림, 색 이런 데 더 빠져들었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원래는 이제 그럼 조각 전공이신 네, 거죠, 조각 선생님? 전공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조각이라는 것 자체가 잘은 모르지만 네. 어떤 균형이라는 거가 기본적으로 이제 감각이 있어야지 네. 그걸 실제적으로 구현해내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 것을 다 적용해 보면 사실 궁궐이나 뭐 다른 건축물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더 선생님은 이제 넓히고 궁이라는 어떤 굉장히 독특한, 그러니까 현대 건축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특수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분야 아닐까요? 현대 지어진 게 아니니까 예전에 역사고 뭐 그래서 그런 면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막. 궁궐이 가면은 이제 편안하거든요. 근데 그 그렇더라고요. 편안함을 우리가 그냥 모르게 느끼는데 네. 그게 아마 옛날부터 우리가 추구했던 뭐 선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이라든지 강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완만하거든요. 네. 그게 또 초가라든지 또는 뭐 지붕선에서 나타났고 또 우리 옷에도 그런 선이 이제 네. 자연히 따라오니까 아무튼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선이라는 거는 우리 산하에서 나온 선이고 우리 건축에서 나온 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겠죠. 네, 네. 예, 중국적인 어떤 거대함 또 일본적인 아주 이렇게 짜임새 있는 조용감 네, 네. 이런 거와는 또 다른 자연스러움이 네. 우리 전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인데 네. 그게 궁에 다 있다고 보죠, 저는. 네, 네. 그래서 사실 책을 쓰게 된 계기는 궁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습관적으로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자꾸 가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제 역사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이 연대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은 연대가 잘 안 외워지고 선생님도 안 외워주세요? 근데 저 안 외워져요. 그리고 저만 안 외워지는 게 아니었군요. 안 외워지고 그냥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스라든지 또는 문창살의 조형이라든지 우리 단청이 주는 색감 거기서 또 보여지는 문양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막 쫓아가고 궁금했던 게 그럼 여기서 누가 살았지? 왜 저런 문양이 필요했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기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역사까지 네, 예. 네. 어떤 의미까지 굉장히 네. 사실 그렇게 찾아가다 보면은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궁궐 연구하신 지는 얼만큼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에 교직에 있다가 네. 궁궐 봉사로 들어간 게 예. 2000년이에요. 그럼 지금 그러니까 20년 20년이 넘었죠. 예.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동안 미술사적으로 배웠던 이 이론의 편안함이 왜 여기서 나오는지가 이제 현장하고 제가 공부했던 이론하고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뭐 기와색이라든지 네. 또 거기 사고석이라고 해서 궁궐에 담장을 쌓을 땐 좀 반듯반듯한 돌을 가지고 이제 담장을 쌓는데 그 사고석이 주는 그 각진 모습에서도 또 자연스러움이 배 나오고 그러니까 기계로 찍어낸 게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예.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조각을 전공했는데 그곳에서 옛날 석공도 만나고 건축가도 만나고 그림쟁이도 만나고. 선생님 여기 장편소설 하나 나올 것 넣을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장편 그 시리즈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덕수궁이면 덕수궁, 뭐 경복궁 얼마나 많은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나요. 사실 이제 요즘 보면은 저도 최근에 이제 즐겨보는 이제 퓨전 사극이죠. 그러니까 어떤 가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어제도 봤어요. 제가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현대화돼도 전통 음악이 없어지지 않듯이 궁은 궁대로 더 빛나고 또 궁에서의 어떤 그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네. 가상으로 꾸며지긴 하지만은 네. 그걸 통해서 궁을 다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임금은 이제 물론 다 이제 가상의 인물들이기는 하죠. 그래서 그 표정하며 그 시대의 어떤 그 이제 여성으로서 핍박받았던 이런 이야기하며 정말 저 안에 끝도 없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우리가 이걸 너무 모르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재밌게 해주니까 참 보기는 편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많이 각색이 되더라고요. 그쵸?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궁은 참 묘한 곳이다라는 결론을 또 내리게 되더라고요. 우선 원칙적인 거는 사람이 사는 곳이다. 그렇죠. 사람이 살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들도 정말 하루 세 끼 먹는 건 뭐 다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잘 먹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소망하는 게 있어요. 네. 옛날 사람들은 특히 이제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랬을 거고요. 네. 그리고 자손이 번창하길 바랬을 테고 네. 가족이 화목하길 바랬어요. 근데 이거는 왕도 그랬지만 일반 백성도 그렇죠. 다 똑같아요. 네. 그러면 이들이 원했던 그 소망을 뭐 글로 써서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또는 뭐 절에 가서 빌 수도 있고 그런데 궁궐에 보면은 네. 마치 숨은 그림 찾듯이 곳곳에 그런 시그널이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모르죠. 그럼 어떻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 네. 그 동양적인 사고에서 직접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덕을 지을 터이니 나에게 복을 내리소서 이런 아주 은유적인 타협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급해서 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막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이제 현세에 나타나게 바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냥 그 쌓는 거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기원은. 그 기원을 쌓는 게 이제 뭐 업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지금 현세에서 복록을 지으면 내가 받기보다는 우리 후대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왕실에서 일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는 이제 자손번창을 원했는데 이 자손번창은 당연해요. 자손이 많아야 되는데 일반 백성들보다 이렇게 단절이 돼서 뭐 양자를 드리거나 이런 케이스도 많았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궁궐에 가면은 이제 그 문양이라든지 이런 데서 곳곳에 그런 소망을 담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 되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려면 어떤 시그널이 이제 여기에 있는지 그 중에 뭐 어떤 거예요, 선생님? 복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박쥐가 또 복을 상징해요. 그래요? 그 예. 문양 중에 박쥐 문양이 있어요? 궁궐에? 굉장히 예뻐요. 있어요, 실제로? 네, 있습니다. 어머. 많습니다. 그래요? 아마 궁궐 문양에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연꽃하고 박쥐일 거예요. 선생님, 이것도 지금 여기 그 표지 있는 게 이게 연꽃 맞나요? 이건 모란이고요. 모란이요? 예, 모란이고 구름이고 토끼인데 토끼? 네, 여기. 토끼요. 네. 토끼는 이제 달을 상징하죠. 그쵸. 달을 상징하고. 이게 구름이군요. 예, 요거는 구름은 모란. 천상세계를 의미하고, 네, 네, 근데 네. 박쥐가 왜 복을 상징하느냐 하면, 네. 박쥐는 이제 이 동양은 한자 표기권이니까, 벌레 충변을 써서 네. 편복이라고 불렀어요. 박쥐를요? 네, 편복. 예. 근데 이 복이 복복자, 실사변의 복복자하고 같아요. 발음이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복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복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박쥐를 갖다 넣음으로 해서 상징적으로 복을 이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로 두는 거예요. 네. 그거는 굉장히 무슨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아니요. 일부러 그렇게 해놓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생각하기를 왜 우리 국어 시간에 공부할 때 뭐 은유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은유구나. 소망하는 사람이 자기 복록을 빌기 위해서 여기다 복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은유로 여기다 슬그머니 연꽃을 갖다 놓고 박쥐를 갖다 놓고 모란을 갖다 놓음으로 해서 뭔가 이런 이게 자기에게 오기를 이 좋은 기운이 그런 걸 주로 어디에다가 이렇게 그려놓나요? 벽에도 그리고요. 건물에 많이 나타나고 옷 문양에도 많이 나타나고요. 예, 심지어 이제 가락지 장신구에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기 있나요? 여기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여기서 선생님 이제 뭐 이거 해치도 있고. 네. 잠깐만요. 그러면 집어넣을 걸. 괜찮아요. 나중에 요거는 예, 끝나서. 그러셔요. 박쥐가 이게 쪽수가 있을 거예요. 박쥐로 따로. 예.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으시죠? 166. 네. 이게 다 이제 다 그 문양의 의미예요. 이번 책이 굉장히 얇더라고요. 그래서 윤성미 선생이 책이 얇다 그랬는데 이게 쪽수는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허 대표가 쓸 때 이 책을 무겁게 안 하고 얇은 종이로 이제 앞뒤 베지 않고 그래서 특수지를 좀 쓴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도 박쥐가 있죠? 요거는 이제 복원공주라고 해서 저기 순조의 따님이 시집 갈 때 혼수 방석으로 가져갔던 건데 제가 이번에 이게 고궁박물관에서 전시를 안녕 모란전이라는 특별 기획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직접 찍어 왔는데요. 이거는 정말 온갖 복록을 원하는 이 상징 문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선생님 그 안녕 물안전에 이송 씨라고 혹시 아세요? 거기 뭐 봤어요. 그 친구 인터뷰를 지난달에 그 친구도 양평에서 거기 가서 알고 왔거든요. 그래요? 안녕 물안전 얘기가 여기서 듣네. 이게 거기에 나왔던 거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천년을 산다는 학이 있고 또 연생귀자 자손을 번창하는 연꽃이 있고 또 뭐 나비도 있고 봉황도 있고 원앙이 있고 박쥐 복을 기원하는 박쥐 있고 그리고 이제 부귀와 명예를 상징하는 모란이 있고 이래요. 예. 그러니까 근데 또 박쥐가 그렇게 문양에 있었다라는 거는 전 처음 참 들었어요. 예뻐요. 박쥐가 이렇게 꽃담 장식에서 이렇게 조각으로 되어 있는 박쥐도 있고 이렇게 순화져 있는 박쥐도 있고 단청색이 올라가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박쥐도 있어서 박쥐는 우리 전통 문양에서 복을 기원하는
상징 문양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많이 거예요. 사용돼요. 예. 근데 저만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많은 분들이 모르나요? 많이들 모르시죠. 그죠. 예. 왜냐면 모란이나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봐도 이제 딱 알겠고 예, 예, 너무 예. 잘 알려져 예, 있는데 꽃도 이렇게 풍성하니까 아 이거는 네, 뭔가 네. 풍요를 상징할 예. 거야. 이게 딱 오잖아요. 근데 박쥐를 그래서 제가 유럽에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이 재미있게 쓰느라고 유럽에서 박쥐가 이렇게 어떤 좋은 의미로 사용된 건 이제 정의의 사도 배트맨 그런 경우 있는데 네네. 간혹 보면은 유럽 건축에서 박쥐가 나오기도 해요. 박쥐 형상으로 이렇게 날개를 건축에서. 크게 펼치면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네, 네. 그런 조각도 제가 성당 조각에서 봤고 근데 거기에서는 우리 동양권의 의미처럼 확실한 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그런 상징하는 것들이 나라마다 네. 좀 다르기는 하죠. 예. 근데 적어도 이제 그 유럽 쪽은 이제 뭐 그 라틴이나 뭐 이제 알파벳 이쪽으로 나가는데 우리 동양권은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네, 네.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의 상징은 거의 의미가 같아요. 항상 발음이 같다든지 네. 또는 그 기후에 의해서 이제 뭐 식물도 자라는 게 비슷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모란도 역시 풍요를 상징하는 의미로 네. 다 같이 그렇죠. 쓰이고 맞아요. 확실하게 박쥐는 복입니다. 베트남에서도 네. 또 싱가폴도 그리고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네. 우리나라 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 궁에서 네. 박쥐는 이제 전 이제 처음 알았지만은 이제 여러 문양 중에서 음악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문양들도 있나요? 혹시? 음악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마 새일 거예요. 새가 이렇게 울고 소리를 내니까. 아, 네. 그런데 실은 이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건축에서는 이 소리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봉황이나 주작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그려지면 주로 붉은색으로 그려지면서 이 방향성을 가지고는 있는데 네. 우선 그 왕에게 요구하는 어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성군의 정치를 베풀어야 되는 네. 의무감을 줘버려요. 그렇죠. 원래 봉황을 그린 이유는 이제 천상에 사는 새이고 또 뭐 산 것을 해치지 않고 굉장히 성스러운 네. 그런 영물로 그려지는데 이 봉황이 설치된 곳은 대부분 보면 왕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 왕이 올라가는 건물의 계단이라든지 청와대에도 봉황. 예. 그거는 이제 해놓죠. 현대에서 이제 차용을 해간 거고 네, 그렇죠. 예. 왕이 있는 그 궁궐에서 봉황이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는 거의 다 왕이 앉는 자리 부근 뭐 이래요. 네. 그래서 봉황은 성군의 정치를 펼쳐주기를 바라는 그 메시지인데 그게 왜냐하면 옛날에 왜 왕이 정치를 잘못하면은 백성들이 이제 굶어 죽고 뭐 그렇죠. 기근이 일어나서 삶이 혹독해지고 그게 다 누구 책임이에요? 왕의 왕의 책임이죠. 잘못이거든요. 네. 그러면 봉황이 사라져요. 어. 네. 봉황은 난세가 되면 스스로 사라지는 새예요. 그리고 그 말하기를 태평성대에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왕이 덕이 없어서 정치를 잘못해서 백성들이 삶이 힘들어졌다, 핍박해졌다 그러면 사라지는 새니까 이 봉황이 사라지지 않게 정치를 해야죠.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주 부담스러운 예. 새예요. 이제 그런 봉황 말고 이제 좀 다른 새들은 그 음악과 연관돼서 소리 내서 노래하고 사실 이제 궁에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국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궁 그러면 거기서의 어떤 회례악, 연회악 이런 거와 연관지어서 이제 그 물론 그 이렇게 사극 보면은 연애하는 장면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우습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느끼시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저렇지가 않은데 그걸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고궁에서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서 어떤 그 소방법이라든지 네. 이런 거 관련해서 제약이 굉장히 많은데 연주를 하는 건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거기서 우리가 사람을 살게 하는 거는 힘들지만 이렇게 거기서 상설 공연이
좀 일어나고 뭐 세자 즉위식 뭐 이런 즉위식 이런 회례연 이런 거를 저는 멋지게 해서 물론 예산이 많이 들긴 하죠. 그래도 제대로 재현이 한번 필요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2011년도에 이제 국악원에 이제 잠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네. 경복궁에서 경복궁 회례연을 그때는 했었어요. 예. 근데 했는데 이제 5월 그 세종탄신일 5월 15일 전후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연주자들이 뭐 학생들까지 총동원해서 하는데 전체를 보면 괜찮은데 네. 막 옷이 막 너무 초라하고 저는 꼭 왜 이렇게 중요한 행사 이게 얼마나 멋진 관광 상품입니까? 근데 이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렇게 크게는 안 하더라도 저는 사실 궁에 콘텐츠 넣는 것을 물론 이렇게 훌륭한 이런 설명과 함께 저는 음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하죠. 그 음악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그게 참 음악이라고 안타까워요. 말씀하셨는데 예, 예. 효명세자가 네, 네. 그 왕권을 강화하고 이 왕실의 권위를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내세운 그 예약 정치예요. 네, 맞죠. 예약 정치라는 것은 어떤 그 연회를 통해서 그 왕에게 이제 그 신료들이 잔을 바친다든지 또 절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 위계가 드러나는 이런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음악과 잔치의 어떤 형식은 네.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그 위정자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걸 재현이라는 말로밖에 못하지만 그 네. 이제 본 실체들이 그렇죠. 사라졌으니까. 네, 근데 이게 드라마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네. 드라마를 보면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가리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섬세함이 없고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재현을 한다고 하면서 잔치나 또는 그 일무원들의 어떤 그 복장이라든지 뭐 자세 이런 거를 제대로 고정을 못하고 그냥 맞아요. 어떻게 일부의 흉내만 내는 흉내만 거죠. 내는 예, 그래서 이런 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지금 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하나하나 문양에까지 그렇게 많은 의미를 담았는데 그걸 그냥 일순간에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더 속상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궁을 다시 오늘도 사실 이제 궁에서 뵙고 싶었는데. 아이 정말요. 그러게.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오늘 이제 선생님을 뵙고서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네. 질문을 막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궁금한 게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창덕궁에 가서 창덕궁 얘기 이거 좋죠.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좀 해봤으면 네, 좋겠고요. 좋죠. 저희가 이제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창덕궁 낙선제에서 그런 걸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낭독 콘서트처럼 그러니까 해경궁 씨가 남긴 한중록의 네. 이제 그 대사를 제가 이제 성우는 아니지만은 예 해경궁 씨가 됐다가 또 이제 이제 그 사도가 됐다가 이러면서 네. 이제 하고 거기에 맞는 음악을 이제 사실 거기에 딱 맞는 음악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들으면 뭐 이별가 사실 그 상황에서 판소리를 듣는 게 안 어울릴지는 모르지만 이별가 춘향가 중에 이별가를 들으면서 네. 그 네. 해경궁 씨가 겪었을 그 이별의 아픔을 한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연을 한 적이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낙선제안을 들어가 봤어요, 선생님. 그래서 누가 찍어줬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한복을 입어야 되니까 한복을 입기 전에 이제 속치마만 입은 건데 속치마도 사실 이제 다 가려지니까 이제 괜찮은 네. 옷을 누가 멀리서 찍었는데 그 창호지와 이게 왜 이 한옥 구조다 보니까 궁궐이 이게 겹겹이 저쪽에 제가 있는데 네. 너무 멋있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게 굉장히 누구서 아무튼 이제 왕족이 썼던 공간인 거잖아요. 요만하더라고요. 작아요. 저는 이제 거기 대기실로 이제 옷 갈아입는 곳으로 이제 무리하게도 썼는데 어머 옛날에 그럼 사람들이 키가 얼마나 됐을까 이런 궁금증도 솔직히 생기고요. 그래서 야 이게 궁이라는 게 겉에서 보는 웅장함과 화려함 속에 정말 사람 사는 공간이었다라는 걸 그렇게 저는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궁궐이 예.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구나.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소박해요. 그렇더라고요. 옛 사람들이 예. 굉장히 검약을 앞세웠어요. 더더군다나 위정자의 경우에는
백성들이 왕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네. 항상 그 백성들을 배려하는 또 어버이의 자세로 자기가 몸소 실천하는데 영조 임금 같은 경우는 오래 사신 그 복을 이제 그 소식에서 받았지만 정말 절검을 했는데 거기서 나라에 어떤 일이 있다, 백성들이 많이 죽었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소식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사치하게 입고 먹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영조 임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옷을 그렇게 사치하게 비단으로만 두르지 않고 속에 이제 뭐 이렇게 면을 입으시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제 세손이었던 정조께서 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이제 영조와 그 영빈이시죠. 네. 시탕을 하는데 그 효의 가장 근본은 부모의 잠자리와 음식을 돌보고 그 약을 이제 먼저 이렇게 감수하는 데 있는데 항상 무릎 걸음으로 가니까 이제 무릎이 나닥나닥해져서 세손의 그 바지를 이렇게 깁고 만드는 게 굉장히 바빴다. 근데 이제 요 대목으로 보아서도 뭐 한 번 입고 이제 버리고 다시 입나?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그게 너무 사치해요. 그 드라마에서는 패션쇼죠, 사실. 예. 패션쇼인데, 네. 거기 이제 왕이 등장하는 그 배경 장면도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고, 왕이 계신 곳을 이렇게 화려하게 꾸민 데는 왕좌, 어좌 있는 그 부분뿐이지, 네, 뭐 나머지는 잠자리나 이런 데 굉장히 소박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문양까지도 선생님 다 연구를 하신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너무 재밌기도 한데 시간이 네. 이번 한 번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송 대표님 우리 시리즈로 한번 하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경희궁도 물론 이제 네. 이게 그 서울에는 그 오대궁 안에 그 오대궁에 속하나요, 선생님? 아니죠. 5대궁입니다. 5대궁의 경희궁까지. 예. 그러니까 덕수궁,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네. 네. 그 중에서 선생님, 물론 이제, 그 경희궁도 어떤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새로 지은 궁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편집을 좀 하세요. 경희궁은, 우선 순서로 보았을 때는 임진왜란 이후에 창덕궁과 경희궁이 그 왕이 주재하는 궁궐로 쓰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궁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왕조가 창업했을 때 경복궁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창덕궁을 지었어요. 그리고 창덕궁에서 바로 이때여서 창경궁을 지었는데 이제 전쟁이 나서 다 불타버리니까 새로 궁궐을 지어야 되는데 이때에 경복궁을 짓지 않고 뭐 풍수지리에 이 터가 나쁘다 그래서 짓지 않고 저기 창덕궁과 경희궁을 지어서 이 경희궁과 창덕궁을 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궁인데 하필 이제 이 경희궁이 일제 강점기에 이제 거기 뭐 중학교도 들어서고 그랬는데 경희궁이 훼손된 거는 이제 경복궁이 고종대에 지어지면서 거기 건물을 많이 뜯어다 옮겨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 의해서도 궁이 비기 시작했고 또 비어 있으니까 일제 강점기에 더 많이 훼손됐고 지금은 마치 이렇게 아차 싶은 게 회복을 할 수 없나 할 정도로 거기 뭐 시립 박물관도 들어가 있고 역사 박물관도 들어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역사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반드시 복원되어야 할 궁궐입니다. 거기가. 저도 이제 거기서 거기 이제 태양전 뒤에 있는 태양전에서도 공연을 했고요. 또 앞에 이제 승정전 앞에서도 이제 공연을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 저는 이제 다른 궁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크기 면에서는 이제 작은 거잖아요. 이게 안 작아요. 그런가요? 엄청 컸던 그래요? 이게 느낌으로 작아 보이나 봐요. 아니요. 그게 훼손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박물관도 들어가 있고 이래서 박물관 들어가 있고 서울시 교육청 들어가 있고
또 그쵸. 기상청 들어가 있고 이게 다 잠식이 돼서 그런데 거기까지가 다 궁인 예.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 태령전과 승정전 여기만 아니요. 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이 이제 보통 저희는 이제 역사 공부를 할 때 집 네. 이러기도 하지만 이제 전각이라는 명칭을 좀 쓰는데 전각이 네. 엄청나게 많았던 네. 공간이에요. 그렇군요. 네. 아쉽네요. 그럼 사실 그 이제 외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아마 저같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아무튼 굉장히 궁 이야기는 사실 이게 막연하지만은 가면 너무 좋아요. 네. 근데 가기 전에는 이제 여름 같은 때는 그늘이 없는 이걸 마당을 가로지르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 근데 또 그 이제 그 옆에 거기 뭐라 그러죠, 선생님? 그러니까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그 이제 그늘 있는 쪽으로 가면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불고 네.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무슨 마술, 그러니까 희한한 느낌이 들어요. 거기만 가면. 경희궁을 지금 단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지세가 예. 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언덕까지 올라갔죠. 올라가는데 예, 예. 그 뒤가 다 숲이었어요. 네, 네. 근데 모든 궁궐이 다 그래요. 지금 현재 숲으로 남아 있어서 확실하게 이게 앞에는 정치 공간, 생활 공간이고 뒤쪽으로 가면 휴식 공간이다. 네. 여기가 원형으로 남아 있는 곳은 이제 창덕궁뿐인데 네, 네. 경복궁도 약간 남아 있고 이제 놀라운 것은 경복궁의 본격적인 후원은 지금 청와대터. 네. 굉장히 좋은 터네요. 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경복궁에서 후원으로 사용했던 곳은 이제 향원정 이후 일대인데, 모든 곳에 이제 그 후원에도 그렇고, 특히 이제 창덕궁 후원에 보면은 이 정자가 있거든요. 이 네. 정자 나름 문양이 정말 많아서 어느 한 곳도 소홀하지 않은 네. 데가 없어요. 네. 오늘은 개괄적인 그 이런 것들이 있다 네. 정도의 그 이제 오리엔테이션인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사실 그 궁마다 가지고 네. 있는 의미 또 문양들도 이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런 네. 이야기를 찾아 듣기로 하고요. 네. 선생님이 가장 이렇게 보신 궁 중에서 그래도 이제 물론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겠지만 네. 그래도 가장 정말 최고라고 여겨지는 궁이 있나요? 그 말은 궁일까요? 많이 할 수가 없죠. 수가 왜냐하면 그러면 저는 그 중에 예. 개인적으로는 창경궁을 참 좋아해요. 네. 창경궁도 경희궁처럼 예. 정말 아픈 궁궐이에요. 그쵸, 예. 이 창경원이라는 저는 어렸을 때 갔던 기억이 나요. 예, 저도 갔었거든요. 예. 왕십이 코끼리도 보고 이렇게 생활 공간으로 쓰고 왕께서 거기에서 어떤 행사도 주관했고 이런 정말 중요한 공간인데 동물원과 식물원이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유락 공간으로 놀이동산으로 변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1980년대 복원이 그래도 이제 네. 건물을 다 복원할 수는 없지만 또 동물원이 이사를 간 동물원을 이사를 것만으로도 하고 네. 또 거기에 심어져 있던 외색 네 사쿠라 그 당시 벚꽃놀이를 네, 글로 벚꽃을 갔었어요. 이제 맞아요. 제거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 바꾸고 그랬는데 그 시점이 1980년 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궁궐을 복원할 때 나무를 아주 어린 나무를 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20년이라고 하면 네, 40년 무려 40년 흘렀고 그러면 나무들은 그동안도 막 자랐고 정말 그 원림으로 참 좋은 공간이 됐고요. 더구나 이제 그 뒤쪽으로 가면 창덕궁과 공유했던 후원 공간이 아직도 이제 뭐 춘당지, 연못 그리고 그 후원의 그 일대가 남아 있어서 좋은데 무엇보다도 제가 창경궁을 좋아하는 이유는 금천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금천. 달이 물길이 살아있어서 다른 곳은 이 물길이 다 끊어졌어요. 아쉽게도 경복궁도 복원을 제자리를 찾아 복원했지만 안 돼요, 물길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인공적으로 물을 돌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덕수궁도 아예 없어졌고 또 저쪽에 그 경복궁도 그랬고 이제 경희궁 같은 경우도 실은 물길이 끊어졌는데 오로지 그 몇백 년 역사를 그대로 물길이 아직도 흐르고 있는 곳이 창경궁이에요. 정말
봄에 다리 밑에 흐르는 물소리도 들리고 아직도 거기에 하천의 그 생태가 풀도 자라고 우리가 그 돌다리를 건너가고 그래서 야 창경궁은 정말 이 건물을 다 복원하지 못했더라도 이 옥천교라고 하는 이 돌다리 하나만 가지고도 창경궁의 어떤 전체의 모습 이거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곳은 창경궁. 저는 이제 이렇게 궁을 이제 뭐 이래저래 이제 가다 보면은 이 바닥이 있잖아요. 바닥도 돌의 모양에 따라서 물론 이제 구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높은 구들 신고 가면은 걷기 불편한 데가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텐데 있는 거죠, 선생님.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게 궁마다 다니면서 직접 한번 선생님께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이번에 이제 내신 이 그 문양 여행 책 중에서 그런 게 있을까 모르겠어요. 선생님 여기 지금 이제 궁궐 건축에 숨겨진 전통 문양의 미학이라는 이제 화두를 꺼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굉장히 사실은 지금 막 복잡하잖아요. 다 힘들고 이런 시대에 이런 문양 하나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들을 좀 이렇게 여유롭게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문양 하나 있으면 좀 추천해 주세요. 물론 옛사람들이 소망한 거니까 다 좋아요. 근데 그래도 모란이죠. 모란.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모란을 가꿀 수도 있고 또 이 모란이 주는 그 생태적인 그 꽃 모양이 굉장히 풍요로워요. 점잖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정말 이렇게 아주 드물게 장미도 그려졌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교태전 그 부벽화라고 하는 곳엔 장미도 그려진 교태전에? 있었는데. 잘 어울리네요. 그랬는데, 모란만큼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형태, 의미, 이걸 다 갖춘 꽃은 없죠. 오늘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 굉장히 이렇게 마음속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그 외형만 저기는 궁이야, 경복궁이야, 창덕궁이야 그 앞을 많이 지나가면서도 그냥 단순히 궁이라는 하나로 그냥 흘려 보냈었는데 그 안에 제가 볼 때는 보석이 있는 거 우리가 몰랐네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보석, 보물. 그러네요. 이걸 꼭 내가 내 손에 쥐어서 보물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 모두의 것인데 아마 여기 가서 아마 이 책을 보면은 저도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은 앞으로 좀 사는 삶의 방향이 좀 질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도 이제 문양여행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선생님이 이제 뭐 석공도 만나셨다고 하는데 악공도 한번 만나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 이게 이제 실현이 될 수 있는 얼마든지 요즘 이제 가능하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저희는 사실 못해요. 몰라서 못해요. 몰라서 못하니까 선생님이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저희는 열심히 또 따라가서 다른 걸 이제 좀 채우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선생님 이 궁궐로 떠나는 문양 여행 더하기 뭐 덕수궁이라든가 그동안 선생님 이제 궁궐 지킴으로써 활동 많이 하셨는데 2021년 이 시점에서 우리 현대인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궁궐을 어떤 의미로 봤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형태적인 그 감각이 있는 곳인데 그 당시 문화의 정수가 모여 있는 곳이 궁궐이에요. 최고의 문화 정수. 최고의 정수가 모여 있는 응집되어 있는 곳이 궁궐 현장인데 그냥 이렇게 멀리서 지붕선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붕선 하나를 볼 때와 지붕선이 겹겹이 겹쳐지는 이 아름다움 볼 때의 느낌이 다르거든요. 생각할 때 지붕은 하늘에서만 찾는데 지붕선의 아름다움을 찾을 때는 땅바닥을 봐야 돼요. 지붕에서 떨어진 그 낙숫물이 밑에 땅에 이제 자기 선이 어떤지 그려주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위를 봤다, 땅을 봤다. 근데 이 문양을 보실 때에는 가까이 보셔야 돼요. 세밀하게.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뭘 찾으려고 하시지 말고 우리가 꽃을 볼 때에 아주 크고 화려한 모란도 아름답지만 피어있는 민들레나 이런 작은 들꽃도 예쁘잖아요. 근데 작은 들꽃을 보려면 숙여야 되죠. 땅에 가까이 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궁궐에서의 진정한 의미, 그 옛사람들이 뭘 소망하고 이 집을 짓고 살았고 여기에서 어떤 기쁨이 있었고 어떤 슬픔이 있었는지 그러려면 이제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책을 꼼꼼히 읽으시고 여기에서 이 책을 들고 궁궐을 가야겠어. 저 그러고 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예. 정말 제 책 들고 궁궐 네. 이렇게 오셔서 이 책을 이렇게 맞춰봐요. 보면서 이렇게 보신 분 봤어요. 이거 말고도. 네. 근데 특히 이 책을 쓰면서는 내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이 더 가까이 허리를 숙이시겠구나. 네. 저도 가서 한번 숙여보랍니다. 그래서 네. 역사에 근접하고 내 것을 찾는 거는 좀 더 이렇게 가까이 마음을 열어놓고 가는 방법인데 네. 제 책으로 인해서 그런 계기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의 이런 어떤 굉장한 노력의 결과물을 통해서 저는 좀 더 쉽게 친근하게 다가가 볼 수 있도록 같이 즐기시는 거죠. 네. 아무튼 이런 창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회가 되면 저희가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